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불안정, 종교적 균열, 외부 적대 세력까지 겹치면서 왕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가 사라지기 전에 미래를 바꾸지 못하면 단 한 세대도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석유가 멈추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세계의 석유중앙은행에서 모래 위에 세운 왕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지만 숫자와 구조를 보면 그런 그림이 또렷하게 보이죠.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군대도 아니고 인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검은 액체를 쥐고 있다는 사실 하나였고, 그 덕분에 세계 최강국들에게까지 말을 걸 수 있는 희귀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힘이 계속 더 강해지는 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꺼지는 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석유가 만들어준 부와 안전, 그리고 그 석유가 약해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가난과 내전, 체제 붕괴의 위험 사이에서 사우디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안쪽에는 불안이 많이 쌓여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이런 기묘한 힘을 얻게 되었고, 왜 앞으로 몇십 년이 이 나라에게 생존을 건 도박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국토는 거대한데 강이 한 개도 없고, 대부분이 비와 물이 거의 없는 사막인데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다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아라비아 반도 안쪽 나지드라고 불리는 내륙 지역은 오랫동안 거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황량한 모래와 메마른 산맥에 둘러싸여 바깥 세계와 철저히 고립돼 있었고, 그 고립이 독특한 종교 문화를 낳은 터전이 된 거죠.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수니파 이슬람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종교 운동이 자라났고, 나중에 와하비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사조는 원래의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밀어붙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나지드 지역에는 사우드 가문이라는 지방 세력이, 가문은 와하비파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종교와 정치 권력을 같이 꿔버렸습니다. 이 동맹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라는 특이한 국가의 뼈대가 되는 거죠.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사우드 가문은 두 번이나 사우디 국가를 세웠지만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주변 부족과의 갈등, 가문 내부 싸움 때문에 둘 다 무너졌고, 결국 왕족 상당수는 리야드에서 쫓겨나 쿠웨이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대로라면 이 가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사막 어딘가에서 잠깐 빛났다 사라진 지방 가문으로 기억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오늘의 사우디를 만든 이븐 사우드입니다. 이븐 사우드는 고향을 잃고 쿠웨이트의 망명에 있던 20대의 젊은이였는데, 가족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목표를 세웠고, 겨우 수십 명의 부하만 데리고 리야드를 기습해 도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게 첫 시작이죠. 그 작은 승리 이후 이븐 사우드는 수십 년 동안 아라비아 전역에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부족을 굴복시키고 동맹을 맺고 배신을 견디면서 영역을 넓혀갔고, 그 과정에서 와하비파 전사 집단의 광신적인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상황은 더 유리해졌습니다. 라이벌인 라시드 가문이 오스만 편에 붙자 영국은 이븐 사우드를 새로운 파트너로 보고 돈과 무기, 정치적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세계 강대국의 전쟁이 사막의 가문 싸움까지 바꾼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해 중동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는 순간, 이븐 사우드는 그 공백을 채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두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히자즈를 정복하면서 종교적 정당성과 상징성까지 모두 손에 넣은 거죠. 결국 1932년 이븐 사우드는 자신이 정복한 땅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고, 나라 이름 자체에 아예
자기 가문의 이름을 박아 넣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노골적인 왕가 중심 국가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사우디는 영토만 넓었지 속은 텅 빈 나라였습니다. 인구는 몇백만 명 수준에 대부분이 가난한 유목민이었고 농업 기반도 약했고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돈도 거의 없었고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죠. 이 나라가 가진 눈에 보이는 자산은 사실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라는 성지 그리고 와하비즘의 뿌리를 둔 종교적 정당성 이 정도였고 주변에 이집트나 이라크처럼 비옥한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멈췄다면 사우디는 그냥 가난한 사막 왕국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이븐 사우드는 전혀 다른 가능성에 눈을 돌립니다. 바로 땅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석유의 운명을 걸기로 한 거죠. 이웃 이란과 이라크, 바레인에서 이미 상업적 규모의 석유가 발견되고 있었고 이븐 사우드는 우리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국과 손을 잡을지 선택해야 했고 여기서 영국 대신 미국을 택한 게 핵심 포인트였죠. 1933년 그는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 나중에 쉐브론과 독점 탐사 계약을 맺고 자국 영토에서 석유를 찾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신 로열티와 자금, 기술을 받아오기로 한 건데 이 선택이 훗날 사우디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1938년 페르시아만 연안 다맘의 7번 시추공에서 마침내 상업적 규모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유정이 터진 순간 사우디는 더 이상 물도 없는 사막 왕국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창고가 된 거죠. 이 석유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아메리칸 석유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바뀌었고 사우디 정부의 지분이 점점 늘어나 결국 오늘날의 국영 석유 공룡 사우디 아람코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외국 자본의 기술 위에 올라탄 뒤 결국 자산을 되찾은 패턴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 동부의 인구 밀도 낮은 사막 곳곳에서 유전이 계속 발견됐고 특히 가와르 같은 육상 초대형 유전과 사파니아 같은 해상 유전은 인류가 발견한 단일 에너지원 중 가장 강력한 돈줄이 되었던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이어지면서 석유는 단순한 연료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전쟁 능력을 좌우하는 자원으로 변했고 미국은 전후 세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바로 이 시기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와 이븐 사우드는 수에즈 운하 인근 군함 위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맺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석유를 줄 테니 당신들은 우리 왕정을 지켜달라는 거래였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뿌리인 겁니다. 이 합의 이후 미국은 사우디를 중요한 파트너로 대했고 사우디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제공하며 세계 석유 시장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민주공화국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왕정이 기묘한 공생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석유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우디로 흘러들어오는 돈은 상상을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1970년대에 이르면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진짜 석유 왕국이 됩니다.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또 하나의 전쟁이 터졌고 이에 대응해 OPEC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유가는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때 사우디로 들어온 돈의 규모는 왕국의 현실을 통째로 갈아엎을 정도였죠. 그 이후 석유는 사우디 정부 예산의 거의 전부를 책임지는 존재가 됩니다. 어느 시기에는 정부 수입의 80%, 90%가 석유에서 나왔고 수출과 GDP에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으니 나라 전체가 석유 위에 떠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석유돈이 홍수처럼 들어오자 사우디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거의 걷지 않는 대신 의료, 교육, 전기, 연료, 식량, 물까지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주는 거대한 복지국가로 변한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가 모든 걸 대신 내주고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 대가로 요구된 것은 정치적 침묵과 종교적 복종이었고 사람들은 와하비즘 기반의 엄격한 규율을 받아들이는 대신 석유가 주는 편안함을 누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처음부터 균열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1979년 메카 그랜드 모스크를 무장 세력이 점거한 사건은
그 불안이 폭발한 장면이었고 수많은 극단주의자들이 왕정을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죠. 사우디 정부는 이 사건을 진압한 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화관을 닫고 여성의 복장 규정을 극도로 강화하고 종교 경찰을 거리로 내보내는 등 사회 전체를 더 보수적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법이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와하비즘과 왕정의 동맹은 더 공고해진 듯 보였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압력을 올릴수록 내부 폭발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일부 인물들은 나중에 알카에다, IS 같은 극단주의 조직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타깃에는 서방뿐 아니라 사우디 왕정 자체도 포함되었습니다. 충분히 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왕을 이단자로 규정한 거죠. 오사마 빈 라덴 역시 사우디 출신이었고 9.11 테러범 상당수가 사우디 국적이었다는 사실은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이 체제가 만들어낸 괴물이 결국 체제를 물어뜯고 있다는 역설도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1979년 이란 혁명은 사우디 왕정에게 또 다른 거대한 악몽이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아파 신정 체제를 세운 이란은 혁명을 다른 이슬람 국가로 퍼뜨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믿는 수니파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동시에 모든 왕정을 뒤집겠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 싸움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체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란과 사우디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노, 바레인, 예멘 등지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밀어주는 대리전을 반복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민병대와 무장 세력을 후원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진영과 기존 왕정들을 지지한 거죠. 사우디 동부 지역은 이런 경쟁에서 더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시아파 인구가 많고 동시에 가와르 같은 핵심 유전과 주요 정유시설, 수출 터미널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로도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죠. 바레인에서는 시아파 다수와 수니파 군주제 간의 갈등이 터져나왔고 사우디는 다리로 연결된 이 섬에 실제로 군대를 투입해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그 뒤에 깔린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곧 우리 동부와 유전도 위험해진다는 판단이었죠.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수도를 장악하며 세력을 넓히자 사우디는 이를 이란의 영향력 확장으로 보고 대규모 공습과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무기가 투입됐고 그 결과는 유엔이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의 참사였습니다. 이렇게 사우디는 막대한 군사비를 쓰면서도 확실한 승리를 얻지 못했고 대신 국제사회의 비판만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실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피하면 왕국 전체가 포위된다는 공포가 컸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국방비 지출을 보면 이 불안이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10년대 중반 사우디의 군사비는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고 1인당 지출로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죠. 가난했던 사막 왕국이 갑자기 초고가 무기를 마구 사들이는 이상한 그림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석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핵심은 예비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켜고 끌 수 있는 여분의 유정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우디는 평소에도 하루 수백만 배럴 수준의 여유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거나 반대로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국제 유가를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석유는 인류 에너지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었고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주요 소비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우디 석유에 의존했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사우디가 밸브를 조금만 조절해도 세계 경제가 들썩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때 최대 수입처였던 사우디산 석유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미국은 점점 사우디 석유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갔고 대신 사우디의 석유는 중국, 인도, 동아시아, 유럽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예전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줄어든 거죠. 게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2050년 전후를 목표로 석유를 포함한 화석 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우디에게 치명적인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사우디의 최대 고객들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석유를 덜 쓰는 세계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흐름이 실제로 진행되면 사우디의 석유 카드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석유에 제재를 걸면서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요동쳤고 미국은 사우디의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춰달라고 압박했지만 사우디는 오히려 러시아와 손을 잡고 감산을 선택했죠. 이 감산은 러시아에게는 전쟁 자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사우디에게는 비전 2030 같은 초대형 개혁과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방향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심해진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과연 여전히 우리 편인가라는 질문이 커졌고, 사우디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식의 미묘한 거리두기가 계속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세계 전체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수소,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 조합으로 옮겨가려는 흐름이 겹치고 있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점점 주인공에서 언젠가 줄여야 할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우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내놓은 비전 2030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스스로도 지금 구조대로 가면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 금융,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돈이 되는 새로운 축을 만들고 동시에 보수적인 사회를 조금 열어 젊은 세대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여성의 운전이 허용됐고 일부 복장 규제가 완화됐고 영화관이 다시 열렸고 콘서트와 스포츠 이벤트가 늘어났습니다. 예전 사우디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인 겁니다. 홍해 연안을 따라 조성되는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 5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미래 도시 네옴, 세계 최고 높이를 노리는 초고층 빌딩, 인공섬과 리조트 개발은 모두 석유 없이도 관광과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듭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비전 2030 전반에 들어갈 비용이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국영회사 아람코의 지분을 일부 상장해 현금을 끌어들이고 거대한 국부 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재원 조달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석유가 비싸야 합니다. 유가가 높게 유지될수록 아람코의 이익과 왕국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 돈으로 개혁과 건설, 해외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러시아 등과 함께 OPEC 플러스에서 감산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고 단기간에는 이 전략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결국 석유돈이 필요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외교는 훨씬 더 복잡한 줄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최대 석유 고객인 중국, 안보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미국, 유가를 같이 조절하는 파트너 러시아, 그리고 오랜 라이벌인 이란과 이스라엘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니까요. 사우디는 미국과의 새로운 안보 보장 협정, 나토, 비회원 동맹, 비슷한 지위, 민간 핵 프로그램 허용 같은 파격적인 요구를 내걸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까지 흘려왔습니다.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면 예전 금기를 깨겠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국내외에서 엄청난 파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사우디 내부의 보수 종교 세력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부 불안정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비전 2030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일상의 규칙을 뜯어고치는 작업입니다. 서양식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비교적 느슨해진 종교 규제는 오랫동안 와하비즘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배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IS 같은 단체는 이미 사우디 왕정을 타락한 체제로 규정하고 테러 대상에 올려둔 적이 있고, 왕실 내부에도 권력을 노리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전 2030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드는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가는 종교 극단주의자를 강하게 단속하면서도 사회를 조금씩 열어야 하고, 동시에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외교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유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여러 판을 동시에 돌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협이 겹쳐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새로운 버전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카에다는 이미 여러 차례 사우디 왕정을 전복하겠다고 선언했고, 외국인과 석유 시설, 관광 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휩쓸며 등장했고, 먼저 이 지역을 정복한 뒤 사우디 왕정을 쓰러뜨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IS 전투원들 가운데도 사우디 출신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건 완전히 남의 일이 아니었죠. 사우디는 IS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연합작전에 참여하고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들이 퍼뜨렸던 종교적 분위기가 이런 괴물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내부의 극단주의, 외부의 이란과 그 대리 세력, 그리고 석유에 대한 세계 의존도의 감소라는 세 가지 큰 물결이 동시에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 나라는 앞으로 단 한 번의 큰 실수로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석유는 필요하고 사우디 유전이 바닥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라고요. 맞는 말 같지만 사우디의 위기는 석유가 고갈되는 시점보다 석유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이 사우디 석유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되면 사우디 왕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를 움직여줄 나라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때 이 왕국은 더 이상 전략 자산이 아니라 난처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우디를 노리던 내부 세력, 왕실 내 라이벌, 급진 종교 세력, 이란과 그 대리 군사 조직들은 훨씬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이 얇아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런 그림이 여기서 또렷이 보이죠. 비전 2030은 이런 미래를 피하기 위한 거대한 시도입니다. 석유가 아직 충분히 힘을 가질 때 그 힘을 이용해서 경제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사회 규칙을 바꾸고 외교적 위치까지 조정하겠다는 거죠. 성공하면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결과는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도는 줄어들었는데 개혁은 반쯤만 진행돼서 사회 갈등만 커지고 부채와 실업, 정치 불만이 겹치면 왕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도반단한 개혁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왕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극단주의자들의 반발과 종교적 폭발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쪽으로 기울면 경제개혁 실패와 국제 고립, 재정 파탄이 기다리는 구조인 겁니다. 사우디 왕가 내부의 권력 싸움도 변수입니다. MBS가 강한 드라이브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왕실 안에는 더 보수적인 인물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개혁 노선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죠. 또 하나의 변수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최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휴전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에 가깝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체제가 언젠가 무너지길 바라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죠.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바레인 등의 이미 깊게 뿌리 내린 시아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긴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들을 쥐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동부와 해상 교통로가
그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큽니다. 만약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길이 동시에 흔들리면 사우디는 핵심 수출 루트를 잃게 됩니다. 석유를 실은 배들이 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석유가 땅 속에 있어도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한 번에 날아가고 국민에게 제공하던 보조금과 공공 서비스가 줄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돈으로 사회 갈등을 덮어왔는데 그 돈이 줄어드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는 한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석유가 힘을 잃은 뒤에야 뒤늦게 무너질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 나라는 지금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석유 왕국의 성공 방정식을 스스로 부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석유에 더 집착할수록 단기적으로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만약 비전 2030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우리는 몇십 년 뒤 사막의 석유 왕국이 관광과 기술,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로 변신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반대로 이 계획이 실패하거나 내부 반발과 외부 충격 때문에 반쪽짜리로 끝난다면 사우디는 석유도 안보도 내부 통합도 모두 잃은 채 다시 사막 위에 취약한 왕국으로 돌아갈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왕정을 지켜줄지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뉴스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한 나라가 석유로 얻은 힘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른 힘으로 옮겨 탈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험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유가 그래프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내부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극단주의 세력이 어떤 식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지, 이란과의 긴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조각들이 모두 연결돼 있죠. 석유 시대가 끝나갈수록 사우디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는 더 큰 파장을 만들 겁니다. 왕가의 생존, 중동의 균형, 세계 에너지 시장, 그리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게 될 숫자까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 사막 왕국의 줄타기에 묶여 있는 거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 나라를 만들었고, 석유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고, 이제는 석유 없는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열려 있죠.